자, 오늘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증인 선서를 했는데 세 사람 선서를 안 했죠.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신은규 변호사님, 대놓고 거짓말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자기의 재판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제 선서를 거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고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온 분들은 선서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이 청문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세 분,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분들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긴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그 점까지 감안해서 다 저는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선서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도 불출석의 죄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증인이 선서를 안 한 적도 있나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큰 비난이 쏟아졌던 것 같거든요. 언제 쪽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팩트 한번 체크해봅시다. 네네. 그런데 임세현 대변인, 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의사 진행 발언해가지고 계속 끌고 또 뭐 이야기하면 딴지 걸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착착착착착 나가니까 아이고 계속 안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그 민주당 측에서 있는 의사 진행 발언이라던가 이렇게 진행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 짐이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왔어도 본인들이 별다른 쉴드를 못 쳤을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 실시간으로 봤었기 때문에 본인들 쉴드를 쳐야 자기 발목 잡기거든요.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 마냥 편만 들다 보면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판단으로는 안 나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쪽으로 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청문회 하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증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선서를 할지 안 할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안 나가면 우리 임세현 대변인 나가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불러주시면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선서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요. 사례를 더 찾아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2013년 8월에 국정원 이제 그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증인 선서 거부한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고발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나중에 기소까지 됐었던 이 사람은. 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국회의원까지 항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자리 이것도 국기문란 사건이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나와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도 있긴 그랬군요.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때. 네. 이향님, 선서 거부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나름 똘똘 뭉쳐 작정하고 왔나 봅니다. 거짓을 위한 결의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기가 차서. 부평 속셈님, 범인 셀프 인정. 김은숙님, 죄지었으니 선서를 못하지. 이미리네님,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난 이거 보면서 이런 거겠죠. 제대로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 증인 선서를 해놓고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니 나는 선서 안 할래. 그러면 벌 안 받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 세 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머리를 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증죄보다는 이 증언을 선서를 거부했을 때 형량이 좀 적으니까 이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우 궁색하고 딱합니다. 저는 이미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오늘 박정원 대령부터 이종섭 장관까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한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서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는 진실을 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유의미한 청문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 규명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거짓을 말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거니까 저분들의 말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짓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7분은 증인 선서까지 다 위증에 대한 벌을 감수하고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청문위원들이 좀 날카롭게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면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이 부분까지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전제해서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다 분별하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 선서 거부한 자가 3사람입니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말은 하겠죠. 그런데 선서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산이고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먼저 이종섭부터 왜 증인 선서 거부했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신범철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써준 사람이 똑같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본인도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를 딱 누가 써줬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저런 자가 국방부 장관 차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2년 가까이 지켜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나라가 버텼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선서 거부한 자가 3명이죠. 임성근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피고발인 나올 겁니다. 보나마나 들어보시죠.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현재 증인은 경북경찰청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나 셋이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같은 사람이 써준 것 같고 그냥 적은 대로 읽는 거죠. 근데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증의 벌 때문에 선서는 못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그럼 왜 위증죄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 위증죄가 겁이 나서 선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논리 일관적인데 진실은 말하겠으나 선서를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 진술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신은기 변호사님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의 제 148조, 149조. 근데 이제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그러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이거나 후견 감독인,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법문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불리하게 작용할 걸 염려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온 본인의 방어권의 일종이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묵비권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저는 뭐 피고발인이나 고발을 당했을 때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뭐 위증죄에 있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내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본인의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권리인 거는 인정하지만은 그 말을 국민들 앞에 나와서 모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자기나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함을 얘기할 거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 재판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형사 소추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얘기함으로써 인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 예전에도 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현직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군인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떳떳하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니 사병들, 장병들, 병사들은 국가가 군말 없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게 군인 정신에 맞습니까? 현직 군인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왜 청문회 증인석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은 특검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럼 더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으로 가는 건 명분을 좀 떨어뜨리는 차원에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증인선서 거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난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나온 거라고밖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세미정 색소폰님, 이 정부의 모든 행태를 보면 사자성어 인면수심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셨는데요.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대목이요. 오늘 정말 이 얼마나 역사적인 현상입니까?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됐는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정말 관심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디에서 하는가 이제 한번 쭉 채널을 돌려봤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MBC, JTBC 두 군데만 지금 생중계로 이 청문회를 보여주고 있고 24시간 채널이라고 하는 데들도 다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거 뭐하러 24시간 그거를 그따위 방송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임세현 대변인 네. 보셨죠? 네. 우리 아까 어디가 보자 하는데 딱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그 중계 24시간 아까 모든 사안 중계 안 하더라도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도 채널 중에서 이제 일반은 MBC랑 JTBC 말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생중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저 세 사람의 태도. 말을 맞춘 듯 똑같죠. 그럴 거면 셋이 왜 합니까? 그냥 이하 동문 해버리면 되죠. 시간 낭비하게.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생중계로 중계되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들도. 그런데 뻔뻔하게 여기서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그 밑반 저변에는 야 니들이 어쩔 건데 내 뒤에 대통령 있어. 검찰 있어.
저는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위의 초법적인 권력이라 보고 국민의 관심과 이런 분노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반성의 김이 없고 나는 잘났고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이런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선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데 여기서 선서 안 하고 거짓말 할게요. 나 거짓말하러 왔어요. 위증하기 싫어서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야당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법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요. 저는 이 세 분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뭐 본인이 하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존중은 할 수 있겠는데 거짓을 말할 가능성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기 뭐 고발돼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3인방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 세 분만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다른 분들과의 이런 형평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더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더 자기 고백 아닌가 그런 좀 상대평가도 가능할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언론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사들 많네요. KBS, SBS 그리고 종편과 항상 청문회 할 때마다 생방송 중계했던 YTN 연합뉴스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MBC, JTBC만 언론인가 봅니다. 그렇게 한탄하셨고 이은주님. 그래요. 청문회 중계하는 언론사와 중계하지 않는 언론사를 기준으로 워치독과 랩독을 구별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놓고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발끈합니까? 이런. 지금 평소에 비해서 동시 접속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관심 가는 청문회니까요. 그거 보시는 거 이해하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동시 접속해 계신 분이 5,500분 넘으신데 찐 정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5,500분이라도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는 2,000명이 안 되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찐 정어리 딱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라도 한번 확실하게 가봅시다. 지금 세 사람 왜 증인선서 거부했는가? 근데요, 증인선서 거부할 거를 이미 다 알았더라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시작할 때 너네들 선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증언을 하는데 선서를 안 한다고 할까?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어떤 맥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주범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범. 지금 이제 공범 하수인들 상대로 청문회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의 범인인지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짓으로 봅니다.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윤석열 청문회다. 그리고 윤석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입법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장관이 첫 번째 통화한 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토가 되었고 그 사람과 이종섭과 두 번째 통화 중 박정훈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됩니다. 그 사람과 이종섭이 세 번째 통화한 후에 국방부는 박정훈이 전북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혀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정인 의결 과정에서 빠져버렸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나와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이 전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미 기존에 했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꼼꼼하게 단계별로 다 하나하나 전화를 넣은 것까지 지금 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해임, 하나는 기록 회수. 근데 이 기록 회수 같은 경우에는 회수의 근거 조항도 없는데 그냥 대통령이 갖다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 법률 조항만 좀 설명드리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불출석 등의 죄에는요, 아까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위증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 세 분이 좀 머리를 나눈 대로 쓴 것이다. 예,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 윤모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추궁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쓸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철교도 씹어먹을 정도로 대단했던 전두환, 노태우 다 서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안 밝혀질 거 아니고요. 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임기 내내 막 가로막는다고 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괜찮겠습니까? 지가 전두환이보다 더 셉니까? 전두환이 한강 철교도 씹어먹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두환도 청문회 나와서 거부했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그랬어요. 찾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너무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그 전두환 때 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막 항의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전두환한테 예. 항의하는 그게 그 청문회 때 나온 그때군요. 거예요. 그때 청문회 때 나왔는데 막 입장문만 딱 읽고 그냥 바로 퇴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전두환이가 선서를 안 했으면 전두환이 그때 진실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예 안 해가지고 했죠. 노무현 의원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준비된 발표만 읽고 뭐 제대로 대답 안 하다가 자기가 그냥 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 거세게 항의하는 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책임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퇴임 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그 장모부터 시작해서 다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잠깐 자기가 권력 잡고 있으니까 이 책임에서 비껴갈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국민들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세은 대변인 보시기에 전두환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좀 저는 누가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깡다구가. 깡다고요? 뭐 둘 다 깡 없어 보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쫄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밑에 사람 시켜다가 뒤에 숨고 부하 뒤에 숨고 맨날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 아래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심각한 쫄보죠. 제대로 된 책임을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윗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라면 절대로 저런 행동 못 합니다. 하다못해 그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놀잖아요, 아이들도. 그러면은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뭐 큰 애가 뭐 리더를 갖고 해서 놀다가 시끄러다 떠들다 어른다 혼나면 뭐 제가 시켰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수준보다도 훨씬 덜 떨어진 수준을 갖고 있는 게 이 나라 대통령이 이게 우리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일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최혜병 이 사건에 뭐 지금의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이 윤석열 정권은 본인이 던진 폭탄을 자기가 지금 다시 되맞을 일이 전 올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로는 매우 불행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시작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채 양명주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이런 수사 외압 사건이라서 먼저 하는 건데, 오늘 저는 시작으로 해서 제가 오늘 6월 21일 아닙니까? 약간 예언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언젠가는요 윤석열 정부 청문회를 한번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추궁을 당하는 날이 저는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에 이종섭, 뭐 임성근, 또 박정훈 대령 다 모여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는 총괄적 청문회, 그 자리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와 한동훈까지 다 모이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와야만 하고 올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은순도 있습니다. 뭐 부를 수 있으면 있네. 도중 다 불러야죠. 예. 미델피님 세계 최초 부부 동반 청문회 기대됩니다. 아니 뭐 해외 토픽에는 실리겠지만은 예.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지금 임성근 구명 로비설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다 불러서 종합적으로 물어볼 날이 올 것이고 뭐 그 자리에서 둘의 진술이 어긋나는 이런 장면도 연출된다면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서로 보고 뒤집어 있습니다. 씌우면 참 볼만하겠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어?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추미애 그러고 남을 의원이고 것 이러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네.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 아마 이제 이런 청문회가 있다고 그냥 잠시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대답은 전부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거 이렇게 말해라고 옆에서 지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이향님이 그 사람이 청문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둘레둘레 하고 코 몇 번 풀면서 국민들 속 뒤집을 텐데요. 한 명은 코 풀고 한 명은 가래뱉고 보기 좋네요. 나홀로님, 좋아요 눌렀어요. 앵커님, 저 찐정어리 인정하신 거죠? 그럼요. 오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인정받고 풀렸네요. 그러셨는데, 나홀로님,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드련님, 나도 찐정어리인데 선크림 받고 싶어요. 매일 출석 좋아요 구독 중인데요. 드려야지요. 오늘 찐정어리 오셨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렸더니 지금 벌써 3,400명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돈마니님, 해설방송이 더 좋아요. 저것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렇기도 하지요. 슈크림님, 군생활 시절 별들은 하늘보다 높고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저 어깨에 별 2개 참 초라한 똥별로 보인다. 예.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 12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순직 해병이 당신들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런종석 전 국방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화나 문자는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등 55명이 36,777건의 내용이 밝혀져야 순직해병의 억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55명이 36,777건의 통화, 문건을 했는지 이것은 최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주신 박성재 장관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 방금 이제 36,777 얘기했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3,677건으로 정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윤석열 청문회죠. 그 주범 윤석열을 향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신웅기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판도 있고 또 이런 청문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미 진실의 그림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퍼즐이 많았는데요. 이제 다 맞춰졌고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은 전 증인들한테 한번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신범철 차관 앞에 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기를 시작했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동안 이종섭 장관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사안으로 통화했던 적 없다고 국회 나와서 카메라가 찍는데 다 이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 겁니까? 50대부터 잘한 겁니까? 55세 때부터 잘한 겁니까?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고,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오늘 또 하겠지만은 저는 그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떨리는 입술 요거를 좀 오늘 의원들이 좀 잡아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진실은 다 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요, 제대로 증언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요.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러라고 시켰는데 내가 중간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전 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떳떳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입장으로 보면 억울한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처벌받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정도가 되면 자기도 중간에서 당연히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아까 전두환 말씀하셨잖아요. 전두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PD님한테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상을.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좀 짧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혹시 어떨까 싶어요. 준비됐나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고 없어요. 예. 싶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아니, 안 없어요. 돼요. 준비가 안 지금 됐어요. 없어요? 네. 그때 명패 집어던졌어요. 예, 예. 명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명패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뭐 작두에서 칼을 맞아도 시원찮을 판이죠. 우리 그 군대 보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들이 저렇게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윤기 변호사님 너무 좋게 얘기하셨는데 뭐 떨리는 입술, 동공 이거는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해야 약간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눈이라도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데요. 저들은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초에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는 짓이 다 진실이고 내가 말하는 거짓이 이미 진실로 체화되고 동화되고 이미 입력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마 거짓말 탐지기에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입력돼 버려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그 임성근 사단장의 이 아까 말한 그 별을 보고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군대에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 별에 얼마나 수많은 그 순직한 병장들의 이런 피가 녹아서 올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3명에 대해서 선서 거부한 사람들은 저도 뭐 동공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선서한 다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아까 나와 있고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나와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죄수의 딜레마로 더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지만은 죄수의 딜레마로 서로 이제 진실을 더 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그런 분위기 환기가 대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예. 이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요, 그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 이게 보고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한국일보도 굉장히 잘 정리했던데요. 이게 딱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이든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하면 대통령 참모들이 그냥 막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국방부, 군 수뇌부가 그 대통령 참모들한테 연락받는 거예요. 국가안보실,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런 데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집중적으로 막 연락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상무 사건 흐름이 바뀌는 이런 패턴이 전형적으로 날짜별로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지시를 하거나 하면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과 중간에 그 연락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의 얘기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당사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걸 좀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결국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사람들 중에서 딱 하나 분명한 건요.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두 발 벗고 잠은 편안히 주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왜 진실을 예. 말하니까 두려울 게 없고 오늘 청문회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지금 9명은 뭐 매우 고뇌와 갈등의 밤을 보내고 있겠죠. 범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김정민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편하게 잘 수 있다. 진실을 말하면 편하게 잘 수 있다. 반드시 죄는 지은 대로 가는 법입니다. 오늘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법사위 간사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참 그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김승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 최혜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엄마가 최혜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격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말 나아질까? 근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 박정훈 대령 보십시오. 본인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돼 있는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최혜병의 형제들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선서를 거부한다.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요, 국민들이 어느 때 분노합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용서해 줄 마음이 돼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짓을 했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럴 때 분노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은 그때보다 분노 지수가 더 높은 게 단순히 감추고 피하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죄진 놈을 상 주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벌 주고 이런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계신데 이종민님 청문회 속 터져 못 보겠습니다. 증인들 싸가지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HW 전님 나와 있는 얼굴을 보자니 달려가서 전라도 말로 쌍판떼기를 긁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공직자라는 인간들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 오늘 아마 바로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고발 의결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본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많이 쫄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증언감정법 3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형사소송법 148조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발언함으로써 본인이 벌을 받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걱정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 저 사람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타인의 비밀이 혹시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없죠. 치과 의사 없죠. 공인중개사 없죠. 군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상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49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그런 심증을 더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수아님, 최혜병 어머니는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정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인데 국민들 분노 지수만 더 높이는 그런 청문회가 되면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오롯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향하고 있는 곳, 최혜병 사건의 그 가장 핵심 관계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저는 이 정권의 말로가 뻔하다고 보고,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레임덕을 떠나 대드독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세 분, 선서 안 한 세 분은 이미 사실 레임덕 온 사실상 반쪽짜리 정권 뭐 지키겠다고 저렇게 불명예스럽고 국민 앞에서 창피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청문회가 다행인 것이, 그래도 특검까지 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나온 것은 우리가 국민의 분노 지점에 좀 약간 식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증언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대질신문을 할 때도 이 사람 말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저는 오늘 증언 그 선서 안 한 3명의 말은 뭔가 다른 사람과 의견과 충돌됐을 때 선서 안 한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라는 빌미는 분명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핵심이 그 유재은 씨가 저는 보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 그분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그 전화였던 8월 2일 전화에서 대통령이 뭐 전화 몇 번 하고 중간에 막 계속 전화통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뭐 경찰서에서 전화했다가 이첩 가는 것도 관련 전화했다가 뭐 등등의, 이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을 좀 주목해야 된다. 다행히 근데 이분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도 뭔가 대질신문에서 또 다른 진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앞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착잡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물론 전신은 아니지만 이런 일 하라고 군 통수권 줬습니까? 한 사병 수사하는 거 그거 개입하라고 통수권 줬습니까? 대통령한테? 그건 마음대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난 면책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북로 조약 맺은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유사시에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거기 조항 들어갔다는 얘기, 북한이 조문 공개하자마자 대뜸 얘기한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155mm 포탄부터 시작해서 정밀 무기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반발해가지고 또 힘은 힘대로 한번 우리 싸워보자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기가 싸웁니까? 윤 대통령이 가서 싸울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이 가서 싸울 거예요? 자기가 총 쏴요?
물러나서 지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국가의 안보 위기는 다 자기들이 초래해놓고 관리는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병들한테 그것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온 국가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다 동원되고 군 수사 무력화하고 수사 개입하고 누가 이러라고 했습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군대를 보내고 싶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군대 보내기가 싫어요. 요즘 보면 누굴 믿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그리고 밑에 하급지 대대장한테만 책임 물었잖아요. 2명한테만. 이런 군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뭐 폼 재려고 하는 사단장은 내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발뺌하고 말도 안. 그리고 훈련병도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군기교육 받는다 그러고 얼차려 받다가 죽잖아요. 이런 군대 누가 보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보내려고 하겠어요. 뺄 수 있으면 빼고 싶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선서랑 거부하고 자기 책임 회피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어 있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청문회 보시면서 아주 열이 난다, 분통이 터진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악한 증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싸워야 되겠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놈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놈은 절대 못 깨웁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선서 안 하고 대놓고 지금 거짓말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놈을 그 입을 열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정말 사자처럼 용맹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제가 주문합니다만 정말 저들을 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금 왜 저자들이 선서를 안 합니까? 윤석열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서운 걸로 따지면 윤석열보다 국민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저 마음을 녹이려면 지금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가? 최혜병의 부모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가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박정훈 대령이 딱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눈물을 흘렸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일부를 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최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최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하였는가? 누가 그 세찬 물살에 장화를 신게 하였는가? 편지 속 어머니의 질문은 작년 7월 28일 제가 남원에서 유가족 대상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세상에 법정이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흥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군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최소 대령 이상, 그러니까 다 이제 별들을 달고, 그러니까 군 지휘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참 부끄럽죠. 예, 저런 사람들이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도 지금 예비군 6년 차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아직도 제가 이제 때마다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 군 수뇌부들이 그 국방력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사람은 정말 국민이거든요. 그럼 저는 최혜병은 국민 중에 국민이죠. 정말 평범한 국민들이 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고 또 그 최혜병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또 보냈기 때문에 최혜병의 어머니도 국민 아닙니까? 근데 저 수뇌부들이 지켜야 될 대상은 최수근 해병 그리고 그 가족들 이런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 누구 지키고 있습니까? 임성근이라는 자가 도대체 뭔데? 임성근 지키기로 들어갔고 지금 저 사람들이 굳히기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 수사외압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세금 들여가지고 군을 조직하고 물리력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힘을 줘가지고 국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윤석열, 임성근을 저 사람들은 보호하고 있죠? 왜 지키고 있죠? 이거 완전히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저 박정훈 대령 저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이첩한 게 단데 왜 갑자기 항명이 되고 1년 내내 저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국가가 지금 조직적으로 개인들을 괴롭히고 개인들을 못 살게 구는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대한민국이 저는 타락했다라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고요. 근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무서워서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고요. 국민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의 힘을 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만 듭니다. 정말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민생 토론회가 뭔가 윤석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국민 앞에 코 푸는 거 그런 건 중계를 하면서 남자친구 상식이 님이요. 박정훈 대령님이 안 계셨으면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서 묻혔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정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노태우 비자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그 보여준 쪽지 한 장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헤쳐먹었던 돈으로 지금 진형님,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초연한 증인은 박정훈 대령밖에 없네요. 나머지 것들은 목소리부터 격앙되는 걸 보니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려 발버둥 치는 거죠. 김명숙님, 지금 청문회 봤더니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열불나서 꺼버렸습니다. 보고 있자니 화병 날 것 같네요.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임세현 대변인 지금 증인 선서 안 했던 그 증인들 전부 다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 네, 그걸 우려했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에서 분명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분들 핵심 관계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분들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정말? 라고 의구심을 품었어요. 예. 그 뒷면에는 오늘 정확히 보고 있죠. 선서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던가 뭐 잘 모르겠다던가 요런 세 개 중 아니겠냐 했더니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그만큼 또 더 열불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네. 청문회에 한해서 고문을 허용한다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없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는데 이번이 22대 국회 아닙니까? 22대를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좀 정말 와닿았던 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울 수 있습니다. 불이야 하면 돼요. 그럼 자기 살려고 뛰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불나는 데는 지금 자는 척하는 그분들 불나는 데는 용산이다. 용산에서 불나기 시작하면요 이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네. 살라고. 네. 예. 지들 살려고. HW 전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오늘 전부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일부라도 밝혀주시기를 야당 의원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혜병의 편안함을 위해 간절히 하늘에 빕니다. 그러셨는데요. 예, 박정훈 대령 오늘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참 박정훈 대령 말 좀 듣고 싶었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뒷부분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7월 19일 한 해병 병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최수근 상병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저는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사단에서는 수사 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경북 경찰청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7월 30일 16시 30분경 장관 보고 시 제가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시 배석하였던 모든 인원들이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간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이제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사건 서류 이첩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한 1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 뒷부분이 참 울컥했습니다.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끝나기 한 1, 2분 전 그 발언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진실이라는 거를 조작을 해도 그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도 있듯이 저는 진실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간 겪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견디기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시간은 진실의 편이고 저는 진실이 가지는 힘으로 저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질 것이고 가려져야만 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국정농단 청문회도 겪어보고 국정농단 사건도 겪어봤잖아요. 나중에 진실도 이제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그때는 관련자들이 되게 극소수였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고리 3명만 옆에다 딱 두고 거기는 아무도 접근 못하고 최순실만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딱 은폐해버리면은 잘 그게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갖 뭐 의혹과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아까 박정훈 대령도 얘기했죠. 7월 30일까지 가가지고 사건 수사해서 혐의자 8명 특정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보고하니까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해병대 1사단장 직위해제 한 거예요.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에 윤 대통령이 11시 정도에 회의한 겁니다. 회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통령실에 그 여권 인사들의 설명으로라도 대통령이 야단쳤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박정훈 대통령이 연락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국가안보실부터 시작해서 나 연락이 막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거 전화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참모들하고 또 회의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VIP 경로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은 참모들이 지금 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 1일 날 대통령이 휴가 간 다음에 휴가 가서도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정수 장관한테 막 전화하고 대통령이 이정수 장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국방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다 전화 기록이 다 통화 흔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한 사람부터 입 열기 시작하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는 경로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로한 게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꾸 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근데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보안이 유지되는 전화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썼던 바로 그 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김규현 변호사의 얘기부터 들어보지요. 저희가 이제 박대령 항명 재판에서 예. 이제 뭐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 내역 예. 자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록 회수 시점입니다. 예.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 외압을 이제 거부하고 경찰로 기록을 이첩하고 그날 이제 다시 군 검찰이 가서 기록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 회수한 날 낮 무렵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번호로 예.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3차례나 걸려온 그 내역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3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세상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자료가 나오게 된 맥락은요. 이제 군사법원에서 통신기록 조회를 해가지고 전화에 녹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까지 나온 이 시점에는 이제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전 윤석열 특검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아니고요. 저렇게 개인 용도의 폰을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도청의 위험도 있고 또 게다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8월 2일에 기록을 회수하는 그 시점에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저 이종섭 장관에게 핸드폰 전화로 13분이나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했을까.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유력한 내용은 저 기록 회수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아마 이야기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 처음 터졌을 때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바꿀 힘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다. 첫 번째가 국무총리고요. 그 위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전 윤석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어제로서 더 명징해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경로를 했다. 그러면 뭐 가지고 경로를 했냐 하는 것이 처음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경로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색을 그렇게 무리하게 했냐 이렇게 경로한 것처럼 국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로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 갖고 경로한 거겠어. 초급 간부 뭐 그런 문제겠지 뭐. 경로가 무슨 죄냐. 그런데요.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가 나와서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통화한 사실까지는 공개가 되니까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녹음이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한 건 맞는데 이제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되고 조사를 받는다면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초급 간부를 제대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이종섭 장관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제가 똑바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재판부가 누구 말을 들을까요? 한번 시간대를 딱 볼까요?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7월 31일 날 오전 11시에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에 11시 54분에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이죠.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02800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168초 동안. 이거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전화 끝난 다음에 곧바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 걸어서 야, 사건 이첩 보류해. 언론 브리핑 거 취소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또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는 날인데 공항으로 가는데 이때는 국방비서관의 전화를 받아요. 2시 56분쯤에 한 11분 정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데 낮 12시 7분 44초부터 12시 11분 49초까지 4분. 그 다음에 또 12시 43분 16초부터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그 다음에 12시 57분 36초부터 12시 58분 28초까지 1분. 세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섭 장관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한 번 걸면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했다가 또 전화해서 한 번 또 전화해서 뭡니까 이게? 그래서 SBS가 3번 전화를 걸었다고 나오는데 대통령실에 확인을 한 겁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화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셔요. 그런데 12시 7분에 걸고 43분에 걸고 57분에 걸어서 그러면 밥 먹었어? 국방장관이 애인입니까? 밥 먹고 있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3번 걸은 겁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점심시간에 통화를 3번씩 해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라는 답변을 한 대통령실의 그 인간부터 잘라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경로설 이후에 완전히 그 7월 31일 날 경로설이 터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장관하고 4번 통화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7월 31일 한 번 통화하고 8월 2일 날 3번 통화했다는 것인데 액션 플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직접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경로 이후에 이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개입한 게 없고 경로가 죄냐?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지금 현 주소인 거죠. 아니 만약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로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해라, 진실을 밝혀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낼 이유가 없죠. 보통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라는 건 뭡니까? 일선의 하급 간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윗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추적해 들어가라는 걸 보통 제대로 수사라는 거지. 일선에 있는 그 직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윗선에 있는 사람들을 혐의해서 제외시키라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고 박정원 대령은 지금 보직 해임되고 징계 수준으로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진심을 담아서 군장병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로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불똥이 안 튀게 해. 그리고 이종섭 빨리 지금 호주로 빨리 내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진짜 조폭 영화에 나오는 듯한 모습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따위 거짓말하라고 믿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한국일보에서도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요. VIP 경로 후에 행안부 장관부터 경호처장까지 잇따라 전화를 다 주고받았는데 최상병 외압 국면에 최소 38차례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다 했다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부결시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공범이니까 이분들이 죄값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같은데, 아니 좋습니다. 저는요, 그 성일종 총장이요, 경로가 죄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이 이런 바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토이로 부미를 인재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대화를 하면서 돈을 뺐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사기 쳐놓고 대화한 게 죄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경로를 죄라 그랬습니까? 경로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삼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범죄를 가리려고 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 이분의 육성이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한겨레 보도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그 물에서 나온 병사들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그거부터 관리를 시킵니다. 언론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요, 최혜병 그 과실치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지시를 내린 게 구명조끼 안 입히고 물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해병대 마크, 그 언론에 나가야 되는데 조끼가 가리면 안 되니까 언론에 잘 보이려고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육성으로 나오는 게 애들 언론으로부터 격리시켜라 이 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임성근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죽으나 사나 자기 언론에 비춰가지고 위에다가 딸랑딸랑 해가지고 본인의 이익만 찾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 모든 사람들 관련돼 있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일단 이종섭 장관은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결위에서.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예.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 캥기는 게 있었으니까 옛날 전화 없애고 새로 바뀐 걸 내서 뭐 맹탕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비화폰을 쓰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도 자기 전화를 과거에 썼던 거를 그대로 낼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막연하게 이제 뭔가 그 전화기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핸드폰으로 3번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12시 7분부터 3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새로 바꾼 휴대폰을 바꿔서 냈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읽혀지는 것 같고요. 장관이 그 결제를 했을 때도 장관 네가 결제 다 해놓고 왜 바꿨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 라는 그런 허접한 답변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의 저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누굴 믿고 발 뻗고 잠을 잡니까? 저는 저 비행기 탈 때요. 예.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저렇게까지 도망갈 일인가 뒷구멍으로 가듯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렇게 범죄를 크게 저질러 놓고 대통령과 공모해서 게다가 거짓말도 많이 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나가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되네요. 빨리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모습 같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대통령을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만한 뭐 근거가 있었죠. 왜? 호주 대사 자리 줄게. 너 가서 좀 편하게 가 있어. 이제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 다른 데 대사 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자기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수처에서 수사 끝나고 재판 넘어가면 이종섭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2800 전화를 했다라든지 또 뭐 어디 무슨 전화했다 이런 거 다 지금 기지국 통화해보면 나옵니다. 그 김규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회수를 막 하려고 이제 막 출발하고 뭐 예. 기록 회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경찰이랑 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갈 그 무렵이거든요. 예. 국방부랑 그 무렵쯤인데요. 정확하게는 낮 12시 한 11분쯤입니다.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예.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예. 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예. 12시 11분, 12시 56분, 12시 58분. 예. 그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를 하고요. 예.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 예. 예. 지금까지는 예.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왜 또 저걸 관저에서 통화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왜 이게 이제 윤석열 특검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여한 정황이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통신 기록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 개인이 제출한 것도 아니고요. 폰을 압수수색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법원이요. 기지국에다가, 그러니까 통신사에다가 물어봐서 그 목록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장관은요,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이종섭 장관 3폰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한 폰을 낸 건데요.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럼 지금 공수처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이라도 공수처는요,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저 개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바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저거 버리면은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 개인 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당장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에 저는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특검을 해야지 저거 폰 또 없애면요. 또 난리 날 겁니다. 저 폰부터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대통령 당사자의 주장이었는데 공수처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장 압수수색 해야죠. 저 전화기부터. 그러니까 천목회는요 공수처 수사 보자. 거기 지금 법조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라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당장 법조인이면 양심을 걸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좋다. 그럼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가서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나왔으니까 저 핸드폰부터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한 증거가 나오고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모든 게 꼬여버리니까는 국민들께 설득력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 있으면 이미 제출이라도 하시라.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자꾸 이제 안에서 스텝이 꼬여가고 있는 거죠. 예. 영원히 감출 수 절대 안 없다고 됩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시점을 보니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를 보고 실망한 것이 더 크게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분노하게 만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부결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지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 대통령실을 보여주는 저런 뻔뻔한 태도 그리고 공수처가 앞으로 보여줄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걸 지금 침대 축구하듯이 하고 있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어쨌든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란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역 집회 갔는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군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본회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상황은 지금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혜병 특검은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박정원 대령이 만약에 그래 어차피 최혜병은 순직했고 사단장 저렇게 봐주라고 난리인데 내가 뭐 혼자 이럴 필요 있나? 편하게 가자. 나도 승진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였고 군부독재 때 빌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다면,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독립도 없고 이 땅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면서 거짓과 탐욕의 세계에서 나도 한 발 담그면 만사가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 세력들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자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고 어떻게 역사가 바로 세워질지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일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열차는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죠.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출발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출발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게 한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열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주말 서울역 집회에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는데, 물론 시민사회와 야당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신인규 변호사님 그 현장에 있는 거 제가 뵀었고요. 이채학명주 이 배지를 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왔고, 또 우리 정치 1번지, 이 백운계 정치 1번지 부스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막 화이팅하고 저도 막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이 최상병 특검 하나만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열기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본 게 있는데요. 하나는 맘 카페라고 하죠. 젊은 엄마들이 나 집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우리 아들 딸 생각하니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글이 요즘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유모차가 등장했던 그 시기와 저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20대 남성 청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곧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이 집회 나왔다. 왜? 어떻게 우리한테 나라 믿고 군대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정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보태기 싶어서 집회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걸 자꾸 야당의 정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안이라는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것, 이준석 대표 좀 집회에 나와서 그 말의 진정성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신인규 변호사님 이 배지를 좀 선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토요일날 집회를 나갔다 왔거든요. 뭐 왜 나갔겠습니까? 지금 이채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저도 목소리를 내기에 나갔던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탄핵이라는 건요, 그게 목적값은 아닙니다. 전 결과값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를 혼동해서 또 이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우리가 더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 세 가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개인 폰 제출하라. 내지는 공수처는 그 폰 압수수색해라. 이거를 좀 저는 외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고서 기록 회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기록 회수를 한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야 됩니다. 근거 규정을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화 끊자마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됐거든요. 예. 그 보직해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전 여기까지가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집회 열리면 계속 나갈 거고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적 뜻이 모아지면 전 어느 순간에는 결과값으로 저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값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한마디로 입틀막 정권이다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는 힘없는 국민들, 야당 의원, 언론, 카이스트 학생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입을 진짜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그 입 틀어막는데 공을 세운 경호처 차장 같은 사람을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서 영전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근으로 상을 줌으로써 또 입을 틀어 막습니다. 공천 주고 대사 임명하고 또 의원 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해외 연수 보내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로 입을 틀어 막고 있는데요. 또 낙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금방 데려다가 또 자리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본인 낙선자들 자리 메꿔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수사에서 집어넣었던 정호성이란 자까지 시민사회 비서관,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데려다 앉힙니다. 조금 있으면 최순실도 데려가지 않을까. 최순실도 데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자 했는지 그 노하우를 오히려 전수받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정말 그런 당근에 속아서 혹은 당근의 유혹에 넘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90여 개 공공기관장 자리 보면서 혹시나 하는 개각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지라고 입 틀어막고 눈 부라리는 이 정권, 그리고 당근의 유혹에 넘어간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 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윤석열 개인폰 어딨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개인폰, 그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한다면서요. 왜 압수수색 안 하죠? 우리 공수처법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오동훈 처장한테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개인폰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빨리 묻고 빨리 회수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급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에 대한 비밀번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처럼 끝까지 비밀번호 안 밝히는 그런 희한한 행태도 반복하지 않기를. 그거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달라가지고 네. 분명히 한동훈이 나중에 내가 진작에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비밀번호 몇 자리? 27자리. 27자리 정도는 돼야죠. 여기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외우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국 네 자리랑 예. 금방 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자리. 공수처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일반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온 마당에 그걸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본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받았습니다. 현직일 때. 다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돈의 8촌까지 다 아마 뒤져가지고. 그럼요. 소출을 안 하는 거지. 불소추죠. 수사를 해놔야죠. 아니,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어요. 예. 대통령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꽉 깨무십시오. 이 꽉 깨물으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영화 보면 그래요. 어금니 꽉 다물어.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갑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관한 법률에요. 예. 고위공직자로 명시해 놓은데 가장 위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그러고 옛날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주 잘 됐으니까 공수처가 국민의힘만 믿고 저는 대통령실 지금 쳐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수사 안 하고 폰 압수수색 안 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지금 미리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고 약속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영어로 쓰인 명패 말고요. 본인이 하신 말을 이렇게 명패에 새겨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하나 딱 갖다 드리고 왼쪽에는 지금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겠다. 이거 좀 매일 보시면서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견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면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본인 개인 폰 지우지 말고 그대로 이미 제출하시면은 그냥 공수처 수사 좀 기다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록 회수 무슨 근거 규정으로 했는지 아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박정훈 대령 이미 해직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힌다면 그럼 특검까지 안 가고 소추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다 꽁꽁 싸매서 숨기고 이종섭 호주 보내고 그 관련자들 입마금하느라고 자리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수처 믿자고 했으니까 공수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가지고 폰 빼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그 법적 절차를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재즈바 74님 갤럭시4는 포렌식하면 통화 내용 다 나옵니다. 폰 내용 보관하라. 통화 내용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그건 폰을 또 받아봐야 아는 거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치찌개 끓일 시간 없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자고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 시간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빨리 협조하십시오 지금.